지금 여러분께서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1부 마치고 마이웨이라고 하는 김종인 전 대표가 좋아하시는 애창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3부 마치고 방금 선구자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애창곡이라고 저희들이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김종인 대표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이 노래를 통해서도 대충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우리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원 원장님과 함께 대담 듣고 계십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주시죠. 우리 대표님한테.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부 끝나기 전까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맥을 잘 짚는 또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짚어주는데 주요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앞순위에 해당되는 분부터 제가 물어보자면 아무래도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아니면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장점은 지금 현재로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1,460만 표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았어요. 네. 그것이 본인에게 하여튼 일반 국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큰 영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론조사상에 아마 제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 현재 지금 당의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다도 좀 포용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소위 조금 다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에 취하는 사람도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더 키워나가야만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포용성이 과제다. 그 문재인 대표의 과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변 진영의 과제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본인 스스로가 주변 진영을 갖다가 좀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길러내야죠. 그러면 이전에 지난 2012년 대선에 비해서 야권은 분열도 돼 있고 한데 그때에 비해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 기반이 확산됐다고 보십니까? 축소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 콘크리트처럼 땅땅하게 뭉쳐져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소위 더 포용을 갖다가 해야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포용적인 자세를 갖다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어떻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거의 사무총장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 뇌리에 맥혀가지고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한동안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나 하면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해가지고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마 피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특별히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은 해결을 해야 될 건데 하는 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외교관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교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얼마만큼의 심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아마 약점으로 부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탄핵 정부에서 가장 에너지를 받았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3위권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좀 상당히 괜찮게 평가해 주신 것 같던데. 아니 이재명 시장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서 여튼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말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를 해온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그걸 과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스타일하고 좀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꼭 부합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예. 없고 어느 한 측면에 좀 과격한 데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일관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촛불 집회가 결정적인 하나의 동인이 됐을 거고요. 사실 대표님께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단식할 때 찾아가 보시고 이렇게 아까 우리 김만홍 원장께서 정치인을 바라보는 탁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미리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내가 사실은 민주당에 가서 처음으로 만나본 사람인데 비교적 행동에 소위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용감하게 그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소유를 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그 지지도가 향상이 됐었는데 언젠가 조금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도가 이제 높아가는 과정 속에서 안 해야 할 소리를 좀 해가지고서 그 순간에 조금 지지도가 꼬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는 정치인은 말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는데 네. 우리 정치인들을 볼 것 같으면 말을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뱉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일주일 뒤 몰다 하고 바뀌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관성이 없는데 저런 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조금은 지지도가 내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때는 거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한때는 좀 비교적 가까운 적도 있으셨죠? 아니 내가 처음에 내가 2011년도에 그분을 내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처음 만나가지고서 뭐 얘기하다가 조금 어떻게 꼬여가지고서 나하고는 이제 헤어져 버리고 말았었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그분도 사실은 뭐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었느냐.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한때는 뭐 한 51% 정도의 지지율까지 갔던 그런 아주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막상 정치를 하고 보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검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좀 내려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1, 2, 3, 4등 뭐 이런 쪽은 안 들어가지만은 좀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분 어떤 분 있습니까? 나머지 후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씨도 있고 네. 김부겸 안희정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쪽에 무슨 젊은 세대 50대로 볼 것 같으면은 남경필 원희룡 남경필이 같은 분도 있고 유승민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후보군들이 있는데 앞으로 각 정당이 이제 공식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후보가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런쿵 저런쿵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로 좀 비판도 할 수 있고 그 비판하면은 그걸 갖다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남의 비판을 갖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으면은 좀 문제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혹시 이 자리에 거울이 있다면은 거울 속에 나타난 분도 혹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나는 그건 구체적으로 그건 내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갖다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요. 전에 한두 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킹메이커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서 체제를 바꾸겠다. 개헌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메이커가 아니라 직접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아니, 내가 왜 저희 킹메이커가 안 되겠다고 그러냐면 이거는 좀 순수하게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은 몇 번 내가 킹메이커 비슷한 역할을 갖다가 했는데 네. 한 번도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양심에 조금은 가책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짓은 더 이상 않겠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두고 트럼프하고 힐러리를 두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됐는데 네. 차악의 후보를 뽑는 그런 선거 아니었느냐라는 건데 우리나라 대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차선 정도는 뽑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아직도 뭐 차선도 없고 이 차차선에서 사람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김종인 대표님,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에서 시민들의 말씀도 들어보셨습니다만 경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뭐 느끼셨지만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아우성이고 우리 대기업들도 지금 큰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고 갈수록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은 자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정 혼란 상태까지 있는 거고요. 이제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민들에게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 희망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현재 경제 상황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하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거를 무슨 어떤 방법으로다가 개선을 하면은 국민 각각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뭐 거시지표 하나를 갖다 가지고서 성장률이 얼마냐 뭐 또 무슨 뭐 고용률이 얼마냐는 네. 이런 데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미시적인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이 미시적인 문제를 시장마다 조사하면서 제대로 이 구조적으로 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와서 우리 조선산업, 해운산업 구조조정하는 것만 봐도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적에 지금 아직도 좀 어두운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경제에서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2.5% 성장했다. 뭐 하는데 그 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남의 나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아베노믹스가 뭐 돈 풀어가지고서 네. 경제를 무슨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풀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 결국 가서 부동산 경제만 좀 낮은 거 아닙니까? 네. 주택이. 그리고 주택 경제, 이 건설업이 차지하는 것이 성장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1990년도에 제가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부동산이 경제정책의 이슈가 될 것 같으면 경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늘어나지 않은 소득을 갖다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가계 지출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해서 그 지출 구조 중에서 제일 지출이 많은 분야를 갖다가 정부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가장 중요한 지출 부분이 뭐냐면 소위 주거비. 예. 그 다음이 사교육비 아닙니까? 예. 이런 분야가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걸 갖다 무방하게 내려놓고 경제 성장이라는 위명 안에서 적당히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택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네.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이 공공재와 사유재 관련해 가지고서 공공재가 그래도 제대로 굴러가야만이 전반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특정 로비 세력에 그래서 딸려가 가지고서 제도 개선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어려워만 가고 풀려질 길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만 해도 그래요. 공교육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이렇게 방만하게 했을 적에 국가의 미래가 있겠느냐. 그러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나는 그건 국가의 노력량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그걸 방치하고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들이냐. 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아마 일반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들이 여태까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속임을 당해 왔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뭐 747인가 해가지고서 허구도 국민들로 하여금 허황된 생각을 갖게 했는데 예. 그거 뭐 실현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더군다나 오늘날 최순실 사태까지 맞고 보니까 이게 국민은 그냥 실망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난 늘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첫째로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국민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무엇을 나는 택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된 답변을 갖다가 국민에게 줘야만이 국민이 지금의 현재의 절망상에서 다시 깨어나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협력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동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끝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정치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력 자체가 국민의 역동성이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나는 봐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 촛불 집회라는 게 없을 것 같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이러한 문제들이 노출이 돼 가지고서 정치인들이 그나마 조금 각성을 했겠느냐 하는 이런 거를 생각했을 적에 지금 아까 개헌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개헌을 성취를 못하면은 결국은 한국은 사회적 변혁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제도의 개편이라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오늘은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상징인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고견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직하자, 설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국민의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아,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